자,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1학년 8반 진도 미비로 인한 특별 보충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워낙 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줘서 꼭 한번 강의를 듣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4-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남한의 반공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바로 남북한 다 독재 정치를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공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보죠. 자,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쟁 초기에는 상당히 남한이 불리했죠. 우리가 불리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승만의 인기 아주 급격히 하락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6.25 전쟁 전에 치루어졌던 2대 국회에서 안타깝게도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다수가 선출이 됩니다. 자, 큰일 났죠. 대통령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 재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그 와중에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 부산의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협하고 야당 의원 50여 명을 국제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헌병대로 연행해서 그 중에 10명을 구속하는 겁니다. 자, 많은 국회의원들 불안에 떨었겠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공산주의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야당의 그런 하나의 이 일부 주장과 그 다음에 여당의 주장, 즉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1952년 7월 4일 심야에 결국 통과시킵니다. 출석위원 166명 중에 163명이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일부분 발췌, 추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개헌안이다. 그래서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 발췌 개헌에 따라서 결국 이승만은 직선제 선거에 비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년에서 52년까지 끝났고 52년에서 56년까지 대통령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지났어요. 자,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56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죠. 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분들 대통령 연임
중임입니다. 중임. 두 번은 되지만 세 번은 안 돼요. 왜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디어 54년에 또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 한마디로 치사하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당시에 국회의원의 숫자가 2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이 135명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만이 결국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젠장. 135명만 찬성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무결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서울대 수학 교수가 233명의 3분의 2는 135.3333333인데 그러면 3333333 0.3333 이거 떼고내야 되는 거 아니야? 4까지는 버려버리고 5서부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날 135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거 가결된 거야.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게 4.4 5.2 개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헌법에 따라서 다시 이승만은 또 출마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해공 신익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얼마 안 남기고 이승만의 가장 큰 그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새로운 그런 하나의 인물이 급부상을 합니다. 그 급부상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야당의 한 명이었던 바로 조봉암 선생입니다. 이분은 아주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여러분들 해공 신익희 선생이 당선될 가능성이 99.9%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응?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을 다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치러 짓는데 또 하나의 야당이었던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선생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좀 별로 안 좋아. 지금. 그렇지만 이런 하나의 이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 야당 후보였던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이런 하나의 그 조봉암 선생이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이승만은 상당히 어떤 여러분의 야당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정치인인 조봉암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958년에 자, 이승만은 이 조봉암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적을 그냥 뽑아 제끼듯이 그냥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진보당이 해체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버려요? 조봉암을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진보당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정치의 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결국 보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반공 독재, 자기와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많은 복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매년 상당한 그런 하나의 이 금액에 결국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농산물과 소비재 중심의 원조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00산업이라고 해서 주로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것은 밀가루, 설탕, 면직물. 그래서 하얀색의 그런 하나의 이 농산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산업, 300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설탕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니까 사탕수수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자, 밀가루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밀농사가 사실상 결국 파탄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카, 이 값싼 그런 하나 면적물이 대거 수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역시 우리나라 모카를 재배하는 이 결국 농업의 어려움, 농민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내 농산물의 가격 하락, 면화와 밀 생산이 감소되었다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경제 원조는 50년대 말부터 여러분들 무상 원조에서 무선 원조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유상 원조, 유상차관으로 바뀌면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 조금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하나의 이 경제적 상황이 결국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당연히 정면 정부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사회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돼서 결국 5.16 군사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전후 어려운 점을 원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자,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도시로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천 향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도시로 오게 되면 당연히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쟁 후의 사회 변화에 큰 그런 하나의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제 북한입니다. 여러분들 북한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 소련의 간접 지배 방식 바로 김일성을 내세워서 결국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김일성 이렇게 1인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보면 자 당연히 전쟁 후에도 이렇게 전후복구 사실은 뭐 남한도 전쟁에서 엄청난 그런 하나의 생산 시설들이 붕괴됐죠. 경제 기반이 무너졌듯이 북한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좀 국제적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중국,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중공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이렇게 발전을 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협동조합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끊임없는 그런 하나의 이 생산을 부추기기 위한 일환으로 천리마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60년대까지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봤을 때 저 북쪽이 더 잘 살았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것이 한 70년대 후반에 뒤집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 남한이 훨씬 북한을 하고 비교할 만큼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쟁 후에 북한은 1인 독재 체제, 김일성 중심 체제로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 제거하는 그룹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흔히 남노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박헌영. 그러니까 남조선이 되겠죠. 바로 남한의 여러분들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을 제거하는 거고. 뭐 종파분자, 미 제국주의 간첩이다 이래서 결국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비판했던 연안파. 연안파라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하고 친했던 그룹이죠. 그런 무정을 비롯한 이런 하나의 그 김두봉 세력 즉 연안파를 제거합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 이 김일성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바로 이 만주파 결국 이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세력을 보면 대체로 자 남조선 노동당 출신 그걸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친한 연안파 여러분들 조선독립동맹 계열 조선의용군 계열 바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친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만주에서 무장 독립을 했던 세력들 동북항일 연군 출신들 그리고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하나님 김일성 직계 그룹들이 바로 이 북한을 이끌어갔던 그런 하나의 이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자 남노당 쳐내고 연안파 쳐내고 결국 김일성 직계 그룹이 결국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 충분히 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공해 주시고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